2020년 10월 8일 오후 5시 34분. 사라 해리스는 평소처럼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파스타용 물이 끓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평범한 저녁이었다. 마리나라 소스의 향긋한 냄새가 부엌에 퍼지고 라디오에서는 그녀의 젊은 시절 노래들이 조용히 흘러나왔으며 창밖으로는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사라는 시계를 보았다. 딸 엠마가 6시까지 돌아오겠다고 했고 엄마는 딸이 돌아올 때까지 모든 것을 준비하려고 했다. 아무것도 불길한 일을 예고하지 않았다. 갑자기 조리대에 놓인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요리법에 대한 생각에 잠겨있던 사라는 화면에 나타난 짧은 메시지를 바로 보지 못했다. 엄마, 도와줘. 트렁크에 갇혔어. 한 문장. 어떤 어머니의 심장이라도 멈춰버릴 수 있는 8단어였다. 사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메시지를 다시 읽고 또 다시 읽었다. 아니, 이건 분명히 엠마였다. 그녀의 전화번호, 그녀의 문체, 급한 중에도 쉼표를 찍는 습관. 하지만 이게 무슨 뜻일까? 누가 이런 메시지를 보냈을까? 그리고 왜 그녀의 딸이 트렁크에 있는 걸까? 처음 순간 사라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마치 설명을 기대하는 듯 마치 곧 두 번째 메시지가 와서 이것이 장난이라고 터무니없는 농담이라고 말할 것처럼 바라봤다. 하지만 화면은 어둠 속에 머물렀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귀가 윙윙거렸다. 사라는 급히 엠마의 번호를 눌렀고 머릿속으로 절망적인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제발 받아주세요. 전화 신호가 1번, 2번, 3번 울렸다. 그리고 갑자기 연결되었다. 엄마. 엠마의 목소리는 무서워하며 숨이 차 있었다. 남자가 나를 잡았어. 배경에서는 움직임의 소음, 엔진의 웅궁거리는 소리, 금속적인 무언가에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사라는 한마디라도 하려고 했지만 공포에 목이 메었다. 그리고 이 순간 엠마의 비명이 수화기의 정적을 찢었다. 크고 날카롭고 공포로 가득 찬 비명이었고 그 후 연결이 갑자기 끊어졌다. 사라는 오랫동안 방금 일어난 일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의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이 거의 바닥에 떨어질 뻔했다. 부엌이 참을 수 없을 만큼 조용해졌고 마치 주변 세상이 멈춰서 악몽 같은 꿈의 무서운 그림으로 변한 것 같았다. 가스레인지에서 끓고 있는 물소리만이 그녀를 멍한 상태에서 깨어나게 하고 행동하게 했다. 30초도 지나지 않아 사라는 이미 911에 전화를 걸고 있었다. 상담원의 목소리는 무관심하고 전문적으로 들렸지만 사라는 거의 듣지 못했다. 눈앞에는 오직 한 장면만이 떠올랐다. 그녀의 엠마. 그녀의 작은 소녀가 낯선 사람과 함께 어딘가 차의 트렁크에 갇혀있는 모습. 상담원이 세부 사항에 대해 질문했지만 사라는 2마디도 이어서 할 수 없었다. 마침내 그녀는 가장 중요한 것만 말할 수 있었다. 제발 빨리 와주세요. 제 딸에게 도움이 필요해요. 그녀가 유괴되었어요. 그녀가 차의 트렁크에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화 반대편에서는 누군가가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며 신고를 접수하고 있었다. 2020년 10월 8일 시민 사라 해리스로부터 신고 접수. 미성년자 딸의 유괴를 신고함. 피해자 이름 엠마 해리스. 현재 소재지 불명. 이 순간부터 사라의 인생은 영원히 바뀌었다. 그녀는 몇 시간 후 온 스프링필드가 이 유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걸 몰랐다. 그녀는 엠마를 찾는 것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작전으로 변할 것이라는 걸 몰랐다. 그리고 더욱이 그녀는 이 8단어로 된 짧은 대화가 얼마나 중요해질지 상상할 수 없었다. 지금 사라는 단지 부엌 한가운데 서서 휴대폰을 손에 쥐고 꺼져서 차가워진 좋은 소식을 약속하지 않는 화면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가스레인지의 물은 이미 오래전에 다 끓어버렸고 그녀의 눈은 벽을 뚫고 집들을 뚫고 그녀의 딸이 있는 곳,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절망적으로 구조와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곳을 향해 있었다. 그녀는 토끼와 함께 집에 돌아와야 했다. 바로 그것이 계획이었고 엠마는 하루가 정확히 그렇게 끝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사건들이었다.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도 부모의 기쁜 포옹도 아닌 낯선 차의 트렁크 속 어둠과 공포였다. 평범한 애완동물 가게 방문이 어떻게 이런 악몽으로 끝날 수 있었을까? 엠마 해리스는 스프링필드의 가장 평범한 소녀였다. 초등학교 4학년, 링컨 초등학교, 매주 바꾸는 화려한 열쇠고리들이 달린 가방, 딸기 아이스크림, 슈퍼히어로 드라마, 해리포터 책을 좋아했다. 그녀 방 벽에는 유니콘 그림들과 테일러 스위프트 포스터들이 걸려 있었고 구석에는 아직 비어있는 토끼집이 서 있었다. 그녀의 10번째 생일 선물로 부모가 준 것이었다. 엠마는 오랫동안 애완동물을 기르고 싶다고 졸랐다. 하지만 부모들은 오랫동안 망설였다. 처음에는 너무 이르다고, 나중에는 번거롭다고 했다. 결국 엠마는 자신이 직접 동물을 돌보겠다고 약속하며 엄마 아빠를 설득했다. 그리고 마침내 목요일 10월 8일 기다리던 날이 드디어 왔다. 방과 후 엠마와 그녀의 친구 릴리는 집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있는 해피패츠 애완동물 가게로 갔다. 엠마에게 이것은 단순한 가게 방문이 아니었다. 꿈이 실현되는 단계였다. 날씨는 따뜻하고 화창했으며 스프링필드의 전형적인 10월 날씨였다. 소녀들은 학교에서 나와 즐겁게 수다를 떨며 토끼에게 어떤 이름이 더 좋을지 논쟁했다. 릴리는 쿠키라고 부르자고 제안했고 엠마는 푸시스틱이라는 이름을 고집했다. 길에서 그들은 카페에 들러 바닐라 밀크쉐이크 2개를 사고 틱톡에서 재미있는 동영상을 보며 오랫동안 웃었다. 주변 세상은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워 보였고 그 순간 엠마는 이 날이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가게에서 선택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토끼 우리 앞에서 엠마는 40분 동안 서서 동물들을 바라보며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친구가 될지 이해하려고 했다. 결국 그녀의 선택은 흰 발과 웃긴 긴 귀를 가진 작은 회색 토끼에게 떨어졌다. 판매원이 애완동물을 공기구멍이 있는 판지 상자에 조심스럽게 옮겨주었고 행복한 소녀들은 돌아갔다. 그날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걸었고 상자는 릴리가 조심스럽게 들고 다녔으며 엠마는 사료와 우리가 들어있는 봉지를 들고 있었다. 부모들이 가게에서 미리 결제한 것이었다. 그들은 주말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친구들은 이미 토요일에 만나서 함께 토끼집을 꾸미기로 약속했다. 소녀들이 브룩스트리트 근처 교차로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길이 갈라졌다. 릴리의 집이 조금 더 가까웠고 그녀는 미소 지으며 상자를 엠마에게 건넸다. 내일 봐. 릴리가 손을 흔들며 모퉁이 뒤로 사라졌다. 내일 봐. 엠마가 대답하며 새 친구가 든 상자를 바로잡고 아스팔트의 균열을 조심스럽게 피해 걸었다. 여기서 집까지는 고작 200m 남았다. 제퍼슨 공원 옆에 조용한 길을 따라 겨우 몇 분 걸으면 되는 거리였는데 평소 이 시간에는 아이들이 놀고 개를 산책시키며 어른들이 일해서 돌아오는 곳이었다. 엠마는 이 길을 현지 주민 누구나 그렇듯이 외우고 있었다. 소녀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단순한 생각만 맴돌았다. 집에서 엄마는 이미 분명히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고 아빠는 푸시스틱을 위한 집을 꾸미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엠마는 이 200m를 걷지 못했다. 이제 아무도 이 짧고 겉보기에는 절대적으로 안전한 도로 구간에서 정확히 무엇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다. 감시 카메라들은 오직 엠마가 인도를 걷고 상자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는 모습과 그 후 화면의 차가 번쩍 지나가는 것만을 기록했다. 그 이후 아무도 소녀를 보지 못했다. 단 1분. 그리고 길은 다시 비고 조용해졌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나중에 토끼가 든 상자가 바로 그 교차로 근처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동물은 무서워했지만
살아있고 건강했다. 하지만 엠마는 마치 땅이 삼킨 것 같았고 조용한 길 한가운데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온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지금 바로 이 순간 엠마의 부모들이 평범한 생활을 하며 딸이 이미 그 무서운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는 동안 경찰은 이 이야기의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을 뿐이었다. 그들은 아직 무엇과 마주하게 될지, 그리고 누가 정확히 작은 엠마 해리스의 인생을 영원히 바꾼 차의 운전대를 잡고 있었는지조차 상상하지 못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한낮에 그녀의 집에서 고작 200m 떨어진 곳에서 번화한 길 근처에서, 그리고 말 그대로 엠마가 방금 기다리던 토끼를 받은 그 애완동물 가게 맞은편에서 모든 일이 5분 안에 일어났다. 소녀가 사라진 5분, 그리고 아무도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불가능해 보이지 않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 엠마의 친구 릴리는 나중에 경찰에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다. 모든 게 정상이었어요. 그녀의 증언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는 정확히 오후 2시 25분에 헤어졌습니다. 저는 오른쪽으로 돌았고 엠마는 직진했어요. 그녀는 기뻐했고 미소 짓고 있었으며 저녁에 전화하겠다고 말했어요. 이상하거나 의심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말들을 나중에 릴리의 엄마도, 가게의 판매원도, 심지어 소녀가 사라진 지 1시간 후 경찰이 신문한 행인들도 반복했다. 길은 평소와 같았다. 밝고 조용하고 평온했다. 그곳에서 아이들이 놀고, 누군가는 개를 산책시키고, 누군가는 단순히 근처 카페에서 점심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이상한 자동차도, 의심스러운 사람도, 소음도, 비명도 기억할 수 없었다. 마치 엠마가 순간적으로 공기 중에 녹아버린 것 같았다. 소녀들이 헤어진 시간과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낸 시간 사이는 고작 5분이었다. 이제 영원처럼 느껴지는 5분. 이 시간 동안 엠마는 가게를 지나고 길을 건너고 말 그대로 자기 집이 보이는 곳에 도착해야 했다. 하지만 바로 거기서, 이 작은 공간과 시간의 지점에서 뭔가 잘못되었다. 오후 2시 30분에 사라 해리스는 바로 그 메시지를 받았다. 엄마, 도와줘. 트렁크에 갇혔어. 절망적인 부탁, 도움의 외침, 자동차 트렁크에서 보낸 것.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보라. 몇 초 만에 해리스 가족의 익숙한 세상이 영원히 무너져버린 것이다. 브룩스트리트가 갑자기 사이렌 소리로 가득 찼다. 오후 3시경 이곳에는 이미 경찰차들로 가득했다. 제복을 입은 첫 번째 사람들이 나타났고 수사관들과 경찰견, 훈련사들이 왔다. 대규모 영역 조사가 시작되었다. 인근 집들의 부모들이 창문에서 내다보았고 아이들은 무서워하며 보도에 서서 펼쳐지는 드라마를 지켜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아직 정확히 무엇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있었지만 모두가 느꼈다. 뭔가 끔찍한 일이. 오후 3시에 경찰은 공식적으로 긴급 수배령을 발령했다. 보고서에는 이미 핵심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미성년자 유괴. 대규모 수사가 시작되었고 신문, 목격자 수색, 감시 카메라 녹화 검토가 시작되었다. 도시는 마치 얼어붙은 듯 기다리며 누가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이해하려고 했다. 뉴스에서는 이미 첫 번째 소식들이 흘러나왔다. 소녀 실종, 경찰, 목격자들의 도움 요청. 그리고 이 뉴스를 본 모든 사람은 한 가지를 생각했다. 단순히 집으로 가고 있던 누군가에게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답은 없었다. 평범한 삶과 악몽 사이의 5분이 경찰과 부모들, 그리고 시민들을 괴롭히는 바로 그 수수께끼가 되었다.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한 가지 생각이 맴돌았다. 유괴범이 어떻게 그렇게 빠르고 그렇게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 나중에 감시 카메라들이 결국 뭔가를 포착했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화면에 자동차가 번쩍 지나갔다. 번호판이 없는 검은 세단으로
엠마가 메시지를 보내기 몇 초 전 길을 지나간 것이었다. 하지만 차의 모델이나 운전자의 얼굴은 바로 알아볼 수 없었다. 유괴범은 빠르고 확신에 찬 행동을 했고 마치 미리 무엇을 하고 어떻게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할 것인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것은 나중의 일이었고 지금 경찰이 수사의 첫 단계를 시작하는 이 순간에는 그들에게 이런 세부 사항들도 없었다. 오직 소녀가 사라졌다는 무서운 깨달음만 있었을 뿐이다. 누군가가 한낮에 조용하고 평온한 지역의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보통 신문에서만 읽고 영화에서만 보는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이미 저녁이 되면 온 스프링필드가 이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손을 더 꽉 잡을 것이고 이웃들은 서로를 의심스럽게 볼 것이며 경찰은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불편한 질문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수사 초기에는 답보다 질문이 훨씬 많았다. 오직 하나의 주요 희망만 남아 있었다. 가능한 한 빨리 엠마를 찾는 것.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간은 이제 일이나 시간이 아니라 시간과 심지어 분 단위로 계산된다는 것을. 경찰이 빨리 추적할수록 엠마가 다시 집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 악몽이 끝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이것은 오직 어둠에 쌓인 수수께끼였고 아무도 아무것도 보거나 듣지 못한 길의 침묵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리고 이 순간 스프링필드 경찰에게 주요한 것은 오직 하나의 질문뿐이었다. 5분 동안 아무도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했을 때 도대체 어디서부터 수색을 시작해야 할까? 5분 안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유괴를 저지르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제 온 스프링필드가 발을 동동 굴렀다. 경찰은 빠르게 행동하기 시작했는데 마치 놓친 매분이 결정적일 수 있다는 듯이 평소 조용하고 아늑한 브룩스트리트는 이제 경광등이 번쩍이는 경찰차들로 완전히 둘러싸였다.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말 그대로 블록 전체를 가득 메웠다. 어떤 이들은 증언을 받고 다른 이들은 어떤 단서라도 찾기 위해 영역의 매 미터를 뒤지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어른들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서로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옆에 서서 무서워하며 경찰들을 바라보고 부모의 손을 잡고 있었다. 이미 현장에 도착한 자원봉사자들은 그룹별로 나뉘어 지시를 받고 근처 거리들과 제퍼슨 공원을 조사하러 떠났다. 누군가는 엠마의 이름을 외치고 누군가는 덤불과 차고를 확인했다. 도시가 작은 소녀를 살아있고 무사하게 찾기 위해서라면 모든 돌을 뒤집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다. 한편 경찰은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행동했다. 우선 그들은 브룩스트리트 주민들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경찰들은 집집마다 다니며 같은 질문들을 했다. 뭔가 특이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혹시 의심스러운 사람이나 자동차를 봤을까요? 그리고 매번 거의 같은 대답을 들었다. 아니요, 아무것도 못 봤어요. 모든 게 평상시와 같았어요. 매분마다 무력감이 커져갔다. 아무런 흔적과 목격자도 남기지 않고 어떻게 사람을 유괴할 수 있을까? 동시에 다른 경찰 그룹은 제퍼슨 공원을 철저히 뒤지고 있었다. 그 영역에는 무엇이든 숨길 수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도 어떤 결과가 없었다. 수사관들이 데려온 탐지견이 몇 번 흥분해서 짖었지만 결국 빈 병들, 오래된 봉지들, 누군가 잃어버린 장난감들만 발견했다. 온 상황이 어떤 악의적인 장난 같아 보였는데 경찰이 없는 곳에서 있을 수도 없는 곳에서 단서를 찾아야 하는. 그동안 경찰의 기술 전문가들은 가능한 모든 감시 카메라 녹화를 요청했다. 브룩스트리트에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 개인 주택에 몇 개의 카메라가 있었지만 소유자들은 인정했다. 카메라들이 작동하지 않거나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카페나 작은 가게 같은 상업시설의 카메라들은 모든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것만 보여주었다. 엠마가 길을 걷고 미소 짓고 토끼가 든 상자를 들고 있는 모습. 소녀 근처에서 의심스러운 인물들이나 이상한 자동차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매분마다 긴장이 고조되었고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의 신경은 한계에 달했다. 유괴범이 유령처럼 행동한 것 같았다.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으며 흔적 없이 도시는 기다리며 얼어붙었다. 경찰이 적어도 매달릴 수 있는 뭔가를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몇 시간 후 수색이 막다른 길에 접어들었다고 여겨질 때 첫 번째 진짜 단서가 마침내 나타났다. 엠마가 사라진 장소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해피패츠. 애완동물 가게 건물의 카메라 중 하나가 자동차를 포착한 것이다. 녹화는 품질이 좋지 않았고 화상이 흐렸지만 이것도 이미 뭔가였다. 화면에서 어두운 세단이 길게 고작 1분 정도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녹화상의 시간은 오후 2시 28분. 차는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고 마치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다. 그 후 오후 2시 29분에 자동차가 급히 출발해서 모퉁이 뒤로 사라졌다. 그리고 녹화에서 번호판과 운전자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지만 경찰은 즉시 이해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첫 번째이자 현재로서는 유일한 물적 증거라는 것을. 이 녹화는 즉시 수사의 출발점이 되었다. 엠마가 어떻게 몇 초 만에 사라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첫 번째 힌트가 나타났다. 이제 경찰은 적어도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이해했다. 그들은 즉시 비슷한 자동차들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기술 전문가들은 비디오의 품질을 향상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질문이 남아 있었다. 누구의 세단이었을까? 왜 정확히 거기서 멈췄을까? 그리고 유괴범이 어떻게 그렇게 빠르고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이미 다음날 이 녹화의 화면들은 온 스프링필드에 퍼질 것이다. 번호판이 없는 어두운 세단이 가장 많이 논의되는 주제가 될 것이고 경찰은 시민들에게 이 차와 관련된 모든 것을 기억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하지만 이 순간 수색에 이것은 거대한 퍼즐의 작은 조각일 뿐이었고 너무 많은 세부 사항들이 빠져 있었다. 그렇게 무력감과 완전한 불확실함에서 경찰은 첫 번째 구체적인 단서로 넘어갔다. 지금 이것은 미미해 보였지만 그래도 시작이었다. 엠마 해리스의 생명이 달린 답들로 이어지는 길고 고통스러운 여정의 시작.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수사가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한다. 한 걸음씩, 단서 하나씩, 마침내 주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때까지. 누가 소녀를 유괴했고 왜 하필 그녀였을까? 감시 카메라 녹화가 주요 단서가 된 후 경찰은 체계적으로 스프링필드의 모든 어두운 세단 소유주들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해리스 가족에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우선 관심을 끌 누군가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논리적이고 불가피해 보였다. 그리고 곧 첫 번째 사람이 나타났고 그에게 즉시 의혹이 집중되었다. 그의 이름은 로버트 에반스였고 그는 해리스 집 바로 옆에서 이미 거의 8년 동안 살고 있었다. 평범한 생활에서 로버트는 특별히 눈에 띄지 않았다. 중년 남성, 보험 중개사로 일했고 두꺼운 렌즈에 안경을 착용했으며 매 토요일 정확히 8시에 잔디를 깎았다. 하지만 로버트의 성이 언급되자마자 경찰 보고서에 즉시 떠오른 순간들이 있었다. 문제는 로버트와 해리스 가족 사이의 관계를 따뜻하다고 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이웃들의 말에 따르면 에반스와 해리스 가족 사이의 갈등은 이미 몇 달째 계속되고 있었다. 모든 것은 사소한 일에서 시작되었다. 처음에 로버트는 가족이 나무를 자신의 땅 너무 가까이 심은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 다음에는 소음에 대한 불만이 시작되었다. 해리스 집에서 나오는 음악이 잠을 방해한다거나 길에서 너무 시끄럽게 놀고 있는 아이들이 로버트를 짜증나게 했다. 그리고 해리스 가족이 갈등을 완화하려고 노력했고 때로는 친근한 대화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에반스는 점점 더 내성적이고 짜증스러워졌다. 그리고 이제 경찰이 카메라 녹화를 연구하고 자동차에 대한 설명을 작성했을 때 로버트 에반스가 이 데이터에 완벽하게 맞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 그의 차고에는 정확히 그런 세단이 서 있었다. 어두운 검은색의 애완동물 가게 근처 녹화에서 번쩍 지나간 바로 그 타입. 수사관들이 그의 집에 왔을 때 거리에는 이미 어둠이 내렸다. 현관 근처에서 외로운 가로등이 타고 있었고
집은 음침하고 폐쇄적으로 보였는데 마치 거주자들이 미리 경찰의 방문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로버트는 문턱에서 경찰들을 맞았는데 매우 긴장하며 엠마가 사라진 순간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이야기해달라는 요청에 말이 헝클어졌다. 저는 집에 있었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요. 그가 불확실하게 말하며 마치 아내의 지지를 찾는 듯 어깨 너머로 돌아봤다. 에반스의 아내 캐롤린이 곧 그의 말을 확인했다. 그녀는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단호하게 남편이 단 1분도 집을 떠나지 않았다고 반복했다. 로버트를 아시잖아요. 그녀가 경찰들에게 설명하려고 했다. 그는 때때로 투덜거리지만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능력이 없어요. 더욱이 당신들이 그렇게 끔찍한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나요? 경찰은 모든 것을 끝까지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차를 검사하고 에반스 집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녹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기술자가 비디오를 연구하는 동안 로버트는 조용히 옆에 서서 긴장스럽게 안경을 만지작거리며 창문에서 내다보는 이웃들을 힐끗 보았는데 그가 이제 나쁜 소문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에반스 집의 카메라 녹화는 예상외로 선명하고 설득력이 있었다. 비디오에서는 로버트의 자동차가 하루 종일 차고에 서 있는 모습을 뚜렷이 볼 수 있었다. 어떤 문도 열리지 않았고 차는 움직이지 않았다. 로버트는 집에 있었고 마당에서 어떤 사소한 일들을 하고 때때로 현관으로 나왔다. 모든 것이 너무나 평범하고 자연스러워서 경찰의 가장 끈질긴 의혹들도 즉시 사라졌다. 같은 날 저녁에 경찰은 공식적으로 로버트 에반스를 용의자 명단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이웃들이 아직 오랫동안 속삭이며 그에 대해 논의하고 집 쪽으로 비스듬한 시선을 던졌지만 수사는 스스로 이 문제에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찌꺼기는 남았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나오기를 두려워하는 로버트 자신에게만이 아니었다. 일어난 모든 일은 스프링필드 주민들에게 사람이 얼마나 빨리 의혹해 놓일 수 있는지에 대한 가혹한 상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런 의혹들이 얼마나 자주 잘못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로버트가 무죄로 판명되었지만 경찰은 긴장을 풀 수 없었다. 그들의 주요 임무, 엠마 찾기는 잃어버린 매 시간마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다. 수사는 다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애완동물가게 근처에서 1분 동안 서 있던 알 수 없는 자동차가 수수께끼 해결로 이어지는 유일한 실마리로 남아있는 바로 그 카메라 녹화로 돌아가야 했다. 바로 이 세단이 애완동물가게 근처에서 고작 1분 동안 서 있었던 것이 수사관들을 계속 괴롭혔다. 로버트 에반스는 무죄로 판명되었지만 그렇다면 누가 소녀와 함께 사라진 자동차를 운전했을까? 그리고 왜 정확히 이 사람이 엠마를 선택했을까? 경찰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을 의무가 있었지만 지연된 매부는 좋은 결과의 가능성을 줄였다. 한편 스프링필드의 거리들은 조금 덜 안전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두려움이 천천히 시민들의 집에 스며들어 그들로 하여금 근처에 사는 사람들을 더욱 주의 깊게 보게 했다. 수사는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갔고 경찰은 인정해야 했다. 가장 명백한 가정이 정당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러므로 더 깊이 파야 한다는 것을 비디오의 어두운 세단은 유일한 진짜 흔적으로 남았고 경찰은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놓쳤던 것을 찾기 위해 녹화의 모든 세부 사항, 모든 디테일을 연구할 준비를 했다. 그리고 이 순간 그들은 아직 다음 단계가 그들에게 완전히 새롭고 예상치 못한 세부 사항들을 열어줄 것이라는 것을, 전체 사건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 이웃과의 버전이 무너진 후 수사는 마치 벽에 부딪힌 것 같았다. 엠마의 실종과 분명히 관련이 있는 자동차가 찍힌 비디오 녹화가 경찰의 손에 있는 것 같았지만 녹화의 품질로는 번호판도 차의 모델도 알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다른 단서는 단순히 없었다. 경찰관들은 같은 질문을 던졌다. 단서도 없고 첫 번째 용의자도 무관할 때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까? 하지만 바로 이 순간 수사가 막다른 길에 접어든 것 같을 때 경찰은 전략을 바꾸기로 했다.
비디오 녹화 수색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자동차가 애완동물 가게 근처 녹화에 포착되었다면 아마도 지역 출구에 위치한 다른 카메라들도 그것을 기록했을지도 모른다. 수사관들은 이해했다. 이것은 느리고 세심한 작업이 될 것이지만 지금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모든 기회가 중요했다. 기술 전문가 그룹이 주요 교차로에 설치된 도시 감시 카메라 분석에 착수했다. 이 카메라들은 매일 수천 대의 자동차를 기록했고 경찰 직원들은 익숙한 어두운 세단을 다시 보기를 희망하며 몇 시간 동안 녹화를 시청했다. 처음에는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으려는 시도와 같았다. 분이 시간으로 쌓였고 화면에 끝없는 자동차들의 번쩍임에 눈이 피곤해졌으며 매 시간마다 희망이 점점 더 희미해졌다. 그리고 절망이 이미 우위를 점하기 시작할 때 직원 중 한 명이 갑자기 녹화를 멈추고 화상을 확대했다. 바로 그것이었다. 어두운 세단, 같은 모델, 같은 색깔, 번호판의 부재. 비디오의 시간은 오후 2시 34분을 보여주었는데 엠마가 사라진 지 고작 5분 후였다. 차는 도시 외곽 산업지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경찰관들은 즉시 자동차 이동 경로의 다음 교차로들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곧 확인되었다. 세단은 정확히 그곳으로 주거 지역을 벗어나 오래된 창고와 버려진 공장들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 정보가 즉시 수사의 모든 방향을 바꿨다. 이 순간까지 수색이 온 도시에 분산되어 있었다면 이제 경찰은 범위를 줄일 수 있었다. 어두운 세단이 분명히 스프링필드를 떠나고 있었고 수사관들은 정확히 어디로 향하는지 이해해야 했다. 경찰관들은 즉시 산업지대 영역을 확인하러 순찰차를 보냈다. 자원봉사자들은 지시를 받고 정확히 도시의 그 부분으로 향하는 새로운 수색 그룹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수사본부에서 분석가들은 그 사이에 비디오 카메라 녹화의 시간, 속도, 방향을 바탕으로 의심스러운 자동차의 정확한 이동 지도를 작성했다. 지도에 명확한 선과 화살표가 나타나 경로를 보여주었다. 이제 아무도 유괴범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미리 준비된 경로가 있었으며 어디로 향하는지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밤이 되자 세단에 대한 설명과 추정 경로가 든 수배령이 모든 순찰대에 전달되었다. 경찰차들이 산업지대와 인접지역을 돌기 시작했고 버려진 모든 건물, 모든 구석과 골목을 검사했다. 자원봉사자들은 체계적으로 오래된 경납고와 창고들을 확인하며 엠마의 이름을 외치고 모든 바스락거림을 주의 깊게 들었다. 하지만 이제 수사가 명확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긴장된 상태를 유지했다. 아무도 이 버려진 장소들에서 정확히 무엇을 찾게 될지 확실히 알 수 없었다. 어둠, 정적, 산업지대의 음침한 건물들이 불안감을 더할 뿐이었다. 그리고 경찰이 구체적인 단서를 손에 쥐고 있었지만 불확실감은 어디로도 사라지지 않았다. 모든 사람이 이해했다. 더 많은 시간이 지날수록 엠마를 살아있게 찾을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을. 정확히 그래서 수색은 밤새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다. 온 스프링필드가 소식을 기다렸고 휴대폰의 모든 메시지, 모든 전화가 결정적일 수 있었다. 한편 수사관들은 이 범죄의 배후에 누가 있을 수 있는지 이해하려고 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특정한 기술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했다. 모든 것이 빠르고 명확하게 실수 없이 이루어졌다. 경찰은 카메라와 목격자들로부터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하는 방법, 숨는 방법을 알고 있는 누군가와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순간 초점은 하나였다. 자동차를 찾고 엠마를 찾는 것. 다른 모든 것은 기다릴 수 있었다. 도시에서 다시 사이렌이 울렸고 탐조등의 빛이 어두운 거리들을 찢었으며 자원봉사자들과 경찰관들이 땅의 매 미터를 뒤지며 어떤 흔적이라도 찾기를 희망했다. 이제 그들은 분석가들이 작성한 지도를 따라 정확히 움직였고 이 확신이 적어도 작은 희망을 주었다. 수사는 다시 명확한 벡터를 얻었다. 완전한 절망감을 느낀 후 경찰과 시민들은 확신을 가지고 의심 없이 향해 가는 목표를 얻었다. 아무도 경로 끝에서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지만
모든 사람이 이해했다. 이 세단을 얼마나 빨리 찾느냐에 따라 엠마의 생명뿐만 아니라 온 스프링필드의 평온함이 달려 있다는 것을. 그러나 수사는 아직 진짜 충격이 앞에 있다는 것을 의심조차 하지 못했다. 어두운 세단은 시작일 뿐이었고 곧 떠오를 세부 사항들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이야기를 완전히 다르게 보게 할 것이었다. 하지만 아직 경찰은 이미 다음 날 그들이 모든 사건을 뒤집어 놓을 발견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 단서를 찾아서 수사관들은 더 나아가야 했다. 처음에는 모든 카메라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목격자들을 신문했지만 결과는 치명적으로 부족했다. 그래서 경찰은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기로 했다. 목격자들이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카메라들이 거의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다면 아마도 답은 다른 곳에 있을 것이다.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경찰의 관심은 이미 언젠가 그들의 시야에 들어온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로 돌려졌다. 그들의 이름과 주소가 이미 시스템에 알려진 사람들에게. 스프링필드 시에는 어두운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게 살고 있었고 수사관들은 그런 범죄를 저질 수 있는 모든 사람을 확인하기로 했다. 그들은 자동차, 전과, 엠마 실종 당일의 소재지에 따른 일치점을 찾고 있었다. 데이터베이스 검토는 이른 아침에 시작되어 깊은 밤까지 계속되었다. 경찰관들은 체계적으로 파일들을 연구하고 차량과 전화에 대한 정보를 확인했으며 어느 순간 직원 중 한 명의 관심을 매우 걱정스러운 이력을 가진 지역 주민에 대한 기록이 끌었다. 그는 이미 폭행으로 전과가 있었고 이것이 자동적으로 그를 수사에 흥미로운 인물로 만들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의 이름으로 애완동물 가게 근처에서 번쩍 지나간 비디오 녹화의 설명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어두운 세단이 등록되어 있었다는 것이었다. 용의자의 이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의 신상은 즉시 수사관들 사이에서 강한 긴장을 불러일으켰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통신사 데이터에 따르면 그의 휴대전화가 정확히 오후 2시 30분에 브룩스트리트 지역에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엠마가 트렁크에 갇혔다는 메시지를 엄마에게 보낸 바로 그 시간에.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가장 이상하고 걱정스러운 것은 조금 후에 발견되었다. 오후 3시에 엠마가 사라진 지 고작 30분 후에 용의자의 전화가 예상치 못하게 꺼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신호가 나쁜 것이 아니었다. 전화는 의도적으로 꺼졌고 다음날 아침까지 접근할 수 없는 상태로 남아있었다. 경찰은 즉시 이 행동을 극도로 의심스러운 것으로 분류했다. 온 도시가 공황 상태와 적극적인 수색 상태에 있을 때 사람이 갑자기 전화를 끈다면 분명히 그는 뭔가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그를 수사의 눈에 용의자 1번으로 만들었다. 한편 수사관들은 즉시 그의 과거를 더 자세히 확인하기 시작했다. 용의자는 스프링필드 외곽의 눈에 띄지 않는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높은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웃들은 그에 대해 애매하게 평가했다. 누군가는 그를 조용하고 내성적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이들은 직접적으로 이 사람이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가 밤에 자주 운전을 다니고 낮에는 거의 집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으며 이웃 중 한 명은 한 번은 아이들이 그의 마당 너무 가까이에서 놀고 난 후 그가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던 것을 기억하기도 했다. 경찰관들은 신중하게 행동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들의 임무가 단순히 용의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기소할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임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집을 감시해두고 24시간 감시를 설치했으며 엠마 실종 후 이 사람이 비정상적으로 행동하는지 이해하려고 했다. 그의 모든 걸음, 차로 나가는 모든 외출이 세심하게 기록되었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것은 그가 거의 집을 떠나는 것을 그만두었다는 것이었다. 마치 그가 감시를 느꼈거나 단순히 숨어있기로 결정한 것 같았다. 그의 차, 바로 그 검은색 번호판이 없는 차는 마당에 서 있었는데 캐노피 아래 숨겨져 있었고 마치 가까운 시일 내에 사용할 계획이 없는 것 같았다. 수사관들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동안 온 도시는 이미 사건의 새로운 전환에 대해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용의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의 과거를 논의하며 동기와 목적에 대한 가장 다양한 버전들을 만들어냈다. 두려움과 분노가 스프링필드를 압도했고 모든 새로운 소식이 시민들을 점점 더 긴장시켰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 그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여전히 실수의 가능성이 남아있었고 수사는 해리스 가족의 이웃과 같은 상황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수사관들은 조용하지만 집중적으로 작업했다. 그들은 용의자의 모든 연락처를 확인하고 지난 몇 주 동안 그의 이동 경로를 분석했으며 유괴에 그의 참여를 확인하거나 반박하려고 시도하면서 다른 감시 카메라의 녹화를 세심하게 연구했다. 하지만 용의자의 전화가 추정 범죄 직후 즉시 꺼졌다는 사실은 너무 의심스러워서 무시할 수 없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감시를 피하고 경찰로부터 숨기 위한 명백한 조치였다. 이것이 수사의 새로운 중심이 되었고 수사관들로 하여금 배가 된 에너지로 그의 죄에 대한 다른 확인들을 찾게 했다. 그리고 경찰이 아직 정확히 이 사람이 엠마 실종의 죄인인지 확실히 알지 못했지만 수사관들은 이미 그의 행동을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을 찾았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제 그들에게는 의혹을 사실로 바꿀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만 남았다. 하지만 아직 도시는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있었다. 경찰의 다음 단계가 결정적이어야 했고 수사관들이 용의자의 문을 두드릴 때 정확히 어떤 비밀들이 열릴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이제 수사관들은 정확히 누구를 찾고 누구를 감시해야 하는지 알았다. 구체적인 사람이 있었고 구체적인 자동차가 있었으며 수수께끼 해결까지 고작 한 걸음 남은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가 있었다. 경찰은 용의자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의 집은 감시를 받고 있었고 전화는 꺼져 있었으며 그 자신은 마치 증발한 것 같았는데 마치 경찰의 접근을 느끼고 미리 후퇴 경로를 준비한 것 같았다. 그의 소재에 대한 질문이 가장 첨예하고 걱정스러워졌다. 수사는 잃어버린 매분이 엠마를 제때 찾을 기회를 줄인다는 것을 이해했다. 10월 9일 도시는 다시 불안 속에서 깨어났다. 사람들은 이미 경찰이 용의자의 흔적을 찾았지만 아직 그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원봉사자들은 범인이 갈 수 있는 장소들을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확인했다. 여전히 산업지대가 초점에 있었고 버려진 공장들과 창고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바로 거기서 어제 어두운 세단의 흔적이 사라졌고 바로 거기에 지금 주요 수색 그룹들이 집중되어 있었다. 시간이 이미 전고를 훨씬 지났을 때 모든 수사의 속도를 완전히 바꾼 전화가 걸려왔다. 오후 4시 40분에 산업지대 외곽 오래된 창고 영역을 뒤지고 있던 톰이라는 자원봉사자 중 한 명이 의심스러운 자동차를 발견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말했다. 이것은 반쯤 무너진 경납고의 그늘에 주차된 어두운 세단이었는데 마치 외부인의 눈으로부터 의도적으로 숨기려 한 것 같았다. 자원봉사자의 목소리에서는 흥분과 확신이 들렸다. 이것은 정확히 당신들이 찾고 있는 바로 그 차입니다. 여기 있고 이미 오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에 누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장소가 너무 이상해 보입니다. 자동차의 좌표가 즉시 경찰에 전달되었고 이미 5분 후에 사이렌을 켠 첫 번째 순찰차들이 산업지대 쪽으로 달리고 있었다. 매 초마다 긴장이 고조되었다. 경찰관들의 심장이 더 빨리 뛰었는데 이것이 온 수사의 핵심 순간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순찰대가 오후 4시 45분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그림은 동시에 희망적이면서도 무서웠다. 어두운 세단이 정확히 자원봉사자가 지적한 곳에 서 있었다. 자동차는 먼지와 흙층으로 덮여 있었는데 마치 이미 충분히 오랫동안 여기 서 있었던 것 같았다. 번호판이 즉시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되었고 결과는 기다리게 하지 않았다. 자동차는 정말로 주요 용의자의 것이었다. 주변은 절대적인 정적이었는데 고속도로에서 들려오는 먼 자동차들의 운궁거림과 바람이 오래된 아스팔트 광장에서 몰고 다니는 나무십들의 바스락거림만이 그것을 깨뜨렸다.
처음에는 현장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았고 이것이 경찰관들의 불안감을 더했다. 아마도 범인이 이미 이 장소를 떠나 흔적을 숨기기 위해 자동차를 여기 버린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경찰관 중 한 명이 채 접근했을 때 트렁크에서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크지 않았고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경찰관들은 즉시 이해했다. 차 안에 누군가 있다. 이 소리가 모든 것을 바꿨다. 몇 초 안에 현장이 완전히 봉쇄되었다. 수사관들은 조심스럽게 자동차에 접근하기 시작했고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정적을 유지하고 최대한 조심할 것을 명령했다. 자동차를 향한 모든 움직임, 모든 걸음이 그곳에 있던 누구도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긴장감을 동반했다.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수십 개의 질문이 스쳐 지나갔다. 정확히 누가 거기 있을까? 엠마가 살아있을까? 이용 의자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주요한 것은 그가 여기 있는지 근처 어딘가에 숨어서 경찰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지였다. 경찰관들이 이미 트렁크를 열 준비를 했을 때 안에서 다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번에는 뚜렷하고 명확했다. 안에 있는 사람이 절망적으로 자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이 일부는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무한히 길었다. 마침내 수사관들이 신호를 보냈고 트렁크가 조심스럽게 열렸다. 안은 어둡고 답답했으며 잠시 절대적인 정적이 내렸다. 그 후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는데 거의 속삭임 같았으며 동시에 두려움과 안도감으로 가득 찼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말들은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충분했다. 그들이 제때 도착했다는 것을. 엠마가 살아있었다. 경찰관들이 빠르고 조심스럽게 그녀를 차에서 꺼냈다. 소녀는 매우 무서워했지만 다치지 않아 보였고 극도로 피곤해 보였다. 자동차 근처에 즉시 응급차 의사가 나타나 그녀를 검사하고 달래기 시작했다. 안도감이 빠르게 새로운 긴장감과 섞였다. 소녀를 찾았지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범인은 어디에 있는가? 왜 그가 그녀를 정확히 여기 두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그를 찾을 수 있을까? 경찰은 이미 곧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야 했다. 지금은 주요한 것이 하나였다. 엠마를 살아있게 찾았고 상황이 여전히 어려웠지만 경찰은 처음으로 이번 시간 동안 사건이 교착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느꼈다. 자동차가 수사관들을 범인에게로 이끌 수 있는 바로 그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하지만 이제 수사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었다. 이 범죄 뒤에 누가 있었는지, 어떤 동기가 유괴범을 움직였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정확히 여기 아무도 그를 오랫동안 보거나 듣지 못한 오래된 창고에 버려진 주차장에 나타났는지를 이해해야 하는 단계. 수사는 이제 핵심 단서, 엠마가 발견된 자동차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그들이 곧 지난 며칠 동안 도시를 괴롭혔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먼저 그들은 주요한 것을 이해해야 했다. 범인이 여전히 자유롭다는 것, 그리고 아무도 그의 다음 단계가 무엇일지 말할 수 없다는 것. 엠마가 자동차 트렁크에서 살아있게 발견된 후 수사가 이미 마무리에 가까워진 것 같았다. 소녀는 안전했고 그녀의 유괴범은 곧 차량 발견 장소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체포되었다. 하지만 수색의 엠마의 구조는 중간 단계일 뿐이었고 이제 범죄학 전문가들 앞에는 중요한 과제가 있었다. 용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연관성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사실 수준에서 확인하거나 반박하는 것. 이제 거리들과 버려진 창고들이 실험실, 현미경, 시험관에 자리를 내준 시간이 왔다. 감정이 뒷전으로 물러났고 주요한 것은 차갑고 무관심한 증명이 되었다. 범죄학이 명확한 답을 줄 수 있을까? 정말로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까? 자동차 감정은 경찰차고로 운반된 직후 시작되었다. 차량의 몇 센티미터가 세심하게 검사되고 문서화되었다. 엠마가 발견된 트렁크가 연구의 중심 대상이 되었다. 바로 거기서 수사관들이 첫 번째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내장재에 걸린 몇 가닥의 머리카락들이 조심스럽게 수집되어 DNA 분석을 위해 보내졌다. 수사관들은 바로 이 머리카락들이 증거 사슬에서 핵심 고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동시에 전문가들은 용의자의 옷을 조사했다. 그는 차분해 보였고 거의 무관심했으며 수사관들의 질문에 회피적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실험실에서는 대화가 의미가 없었다. 그리고 여기서 전문가들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세부 사항을 발견했다. 용의자의 재킷에서 그 자신의 옷 재료와 일치하지 않는 작은 섬유들이 발견된 것이다. 비교 분석이 빠르게 보여준 것은 섬유들이 구조와 색깔에서 엠마가 실종 당일 입고 있던 재킷의 섬유와 동일하다는 것이었다. 새로운 발견 때마다 그림이 점점 더 명확해졌다. 하지만 수색에는 단순히 간접적인 단서가 아니라 어떤 판사와 배심원도 설득할 수 있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했다. 그래서 실험실이 DNA 샘플 작업을 가속화했고 사흘 후인 10월 12일 2020년에 공식 보고서가 준비되었다. 그 안에 포함된 내용이 이 음울한 이야기의 모든 세부 사항들을 최종적으로 하나로 연결했다. 트렁크에서 발견된 머리카락 감정 결과는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DNA 샘플들이 엠마 해리스의 DNA와 100% 일치했다. 이것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로 소녀가 이 자동차에 있었고 바로 여기서 그녀의 유괴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가장 주요하고 중요한 것은 엠마에게서 채취한 샘플들로 만든 분석 결과였다. 수사관들은 구조 직후 그녀의 손톱 밑에서 시료를 채취했다. 그들은 이해했다. 소녀가 저항하려고 했다면 그녀의 손톱 밑에 유괴범의 피부 미세 입자들이 남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계산이 맞았다. 엠마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DNA가 체포된 용의자의 DNA와 완전히 일치했다. 이것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다. 그것은 그들 사이에 접촉이 있었고 이 접촉이 분명히 강제적 구금과 관련이 있었다는 것을 말했다. 바로 이 사실이 수색의 핵심이 되었다. 이제 어떤 의심도 남지 않았다. 체포된 사람은 단순한 용의자가 아니었다. 그는 엠마 해리스 유괴의 책임이 있는 범인이었다. 모든 전문가가 이해했다. 이 결과들이 실수나 우연의 일치 가능성을 최종적으로 배제한다는 것을. 실험실에 무거운 정적이 내렸고 결과들이 수사관들에게 전달되었을 때였다. 이것은 진실의 순간이었는데 과학적 사실들이 의혹을 확고한 증거로 바꾼 순간이었다. 이제 경찰은 공식적인 기소를 제기할 모든 근거를 가졌다. 수사관들과 범죄학자들이 밤낮으로 작업한 퍼즐이 마침내 하나로 합쳐졌다. 이제 더 이상 추측과 가정의 여지는 없었다. 오직 감정 결과에 기반한 엄격한 확신만 존재했다. 하지만 수사의 작업이 2단계에서 끝나지 않았다. 용의자의 죄가 이미 사실상 증명되었지만 아직 답이 필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있었다. 동기. 왜 하필 엠마였을까? 왜 하필 이 날이었고 왜 하필 이런 방식이었을까? 경찰은 일어난 일의 전체 그림을 끝까지 이해하기 위해 이 질문들을 해결해야 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수사관들이 가장 주요한 것을 얻었다. 용의자를 피해자와 연결하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 이제 그의 죄에 대한 어떤 의심도 남지 않았다. 이 차갑고 무감정한 사실들이 재판 과정이 세워질 토대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 스프링필드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범인이 잡혔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도시는 또한 알고 있었다. 가장 복잡한 것이 아직 앞에 있다는 것을. 곧 열릴 재판에서 시민들과 엠마의 부모들이 마침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꾼 범죄의 모든 세부사항, 동기, 상황들을 알게 될 것이다. 전문가 분석이 수사를 괴롭혔던 주요 질문에 답을 주었다. 범인이 찾았고 그와 피해자의 연관성이 과학적 사실 수준에서 확립되었다. 하지만 이제 도시는 새로운 답들을 기다렸다. 왜냐하면 모든 범죄 뒤에는 경찰이 아직 알아내야 할 이유들이 있기 때문이다. DNA 감정이 용의자와 엠마 해리스의 연관성을 확신 있게 확인한 후 경찰이 더 이상 누가 소녀를 유괴했는지 의심하지 않고 다음 단계 재판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공기 중에는 여전히 수사 초기에 제기된 하나의 작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질문이 떠다니고 있었다. 그날 브룩스트리트를 지나간 배달 서비스 운전자의 트럭에 관한 것이었다. 질문은 간단했지만 극도로 불쾌했다. 경찰이 명백한 용의자에게 매달려 실수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진짜 범인을 놓쳤을까? 바로 이 생각이 수사를 괴롭히고 수사관들로 하여금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모든, 심지어 가장 개연성이 낮은 버전들을 철저히 확인하게 했다. 왜냐하면 실수의 대가가 너무 높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엠마 실종 후 첫 시간에 몇 명의 목격자들이 언급한 배달 서비스 운전자의 경로를 철저히 확인하기로 했다. 남자는 대형 택배 회사에서 일했고 거의 매일 브룩스트리트를 지나다녔다. 이 상황이 추가 확인의 이유가 되었다. 수사관들은 즉시 배달 서비스로부터 운전자의 업무용 트럭의 10월 8일 완전한 GPS 로그 데이터를 요청했다. 첫눈의 데이터는 아주 평범해 보였다. 트럭이 정말로 브룩스트리트를 지나가며 몇 개의 주소에서 정차했다. 의심스럽거나 예상치 못한 정차는 없었다. 하지만 수사는 피상적인 접근을 허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주소가 철저히 확인되었다. 로그에 표시된 집들의 주민들이 하나씩 택배를 제때 받았고 운전자를 직접 봤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문제였다. 경찰은 운전자가 정확히 언제 브룩스트리트에 있었고 어떤 식으로든 엠마의 실종과 관련될 수 있었는지 명확히 이해해야 했다. 로그에 따르면 트럭은 정확히 오후 2시 15분에 그 길에 있었다. 이것은 유괴 순간보다 고작 10분 전이었는데 이것이 자동적으로 그를 잠재적으로 의심스럽게 만들었다. 한편으로는 운전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칠 시간이 있었을 수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간 간격이 너무 빠듯해 보였다. 완전한 확신을 위해 수사관들은 이 시간에 택배를 받은 고객들을 자세히 신문하기로 했다. 브룩스트리트 주민 중 한 명인 데보라 클라크 부인이 정확히 오후 2시 15분에 바로 그 운전자의 손에서 직접 택배를 받았다고 확인했다. 그녀는 그의 얼굴과 심지어 그의 트럭까지 뚜렷이 기억했는데 그날 배달 지연 때문에 화가 나서 창문에서 그를 오랫동안 기다리며 지켜봤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말에는 조금의 의심도 없었고 경찰은 빠르게 바로 이 대화가 해당 버전 확인에서 핵심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수사관들은 몇 명을 더 신문했고 모든 사람이 클라크 부인의 말을 완전히 확인했다. 배달 서비스 운전자는 늦어도 오후 2시 15분에 브룩스트리트에 있었고 그 후 빠르게 지역을 떠나 다음 주소로 향했다. 그의 경로는 명확히 문서화되었고 몇 명의 독립적인 목격자들에 의해 확인되었다. 이것이 마지막 대안적 버전이 최종적으로 무너진 바로 그 순간이었다. 운전자는 용의자 명단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다. 그는 철통 같은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정된 시간 간격에서 이 범죄를 저지를 어떤 물리적 가능성도 가지지 않았다. 경찰은 공식적으로 배달 트럭과 관련된 수사 라인을 폐쇄했다. 그리고 이제 용의자의 범위가 최종적으로 단 한 사람으로 좁혀졌다. 지난 며칠 동안 수사를 괴롭혔던 모든 의심과 질문들이 사라졌다. 경찰은 더 이상 의심할 수도 의심해서도 안 되었다. 차량 발견 후 체포된 사람이 엠마 해리스를 유괴한 바로 그 범인이었다. 운전자와 관련된 버전이 거짓 단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것은 수사가 객관적이었고 모든 변형들을 철저히 확인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이것은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아무도 수사의 질을 의심할 수 없게 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중요했다. 수사관들은 이제 철통 같은 과학적 증거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대안적 버전들도 더 이상 근거가 없다는 확신도 손에 쥐고 있었다. 모든 것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고 이제 경찰은 공식적으로 기소를 제기할 준비를 했다. 수사는 최종 단계, 범죄의 동기와 세부사항 규명에 접근했다. 하지만 스프링필드 주민들은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죄인이 확정되고 증거들이 반박할 수 없어 보였지만 사람들은 마지막이자 가장 주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야 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유괴범을 움직인 것이 무엇이었을 때 그가 엠마를 자신의 피해자로 선택했을까? 바로 이 상황, 동기가 경찰이 아직 밝혀내야 할 마지막 큰 질문이 되었다. 수사는 다른 모든 용의자들을 최종적으로 배제했고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끔찍한 행동을 저지르게 한 것이 무엇인지만 이해하면 되었다. 그리고 도시가 재판 과정의 시작을 기다리는 동안 주민들은 하나의 같은 질문을 던졌다. 수사가 마침내 모든 카드를 공개할 때 이 범죄의 정확히 어떤 세부 사항들이 곧 알려질까? 이제 범인의 신상이 최종적으로 확인되고 다른 용의자들이 남지 않았을 때 모든 사람에게 이런 경우에 항상 생기는 질문이 생겼다. 사람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한 것이 무엇일까? 왜 하필 엠마가 피해자가 되었고 어떤 길이 그를 이것으로 이끌었을까? 도시는 답들을 기다렸고 경찰은 수사의 중심에 선 사람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체포된 사람의 이름은 마크 렌달이었다. 그는 젊지 않았다. 42살이었고 이 시간 동안 아무도 바라지 않을 그런 이력을 쌓을 수 있었다. 하지만 외견상 마크는 특별히 눈에 띄지 않았다. 보통 키, 평범한 외모, 특별할 것 없는 얼굴 특징. 그런 사람은 길에서 지나가도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외적인 평범함 뒤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었는데 첫눈에 보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음울하고 걱정스러운 이야기였다. 마크 렌달은 이미 전과가 있었고 그것도 경미한 범죄가 아니었다. 그의 개인 파일에는 폭행 및 불법 감금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로 인해 그는 15년 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마크가 2018년에 가석방으로 나왔지만 그의 과거는 그가 항상 짊어지고 다니는 무거운 짐이었다. 마치 과거가 그를 놓아주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본성의 어두운 면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같았다. 석방 후 마크는 안정된 직업을 찾을 수 없었다. 때때로 임시 일자리를 구했지만 어디서도 오래 머물지 못했다. 그를 피상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그를 조용한 사람, 갈등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마크 근처에 살던 이웃들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그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정기적으로 불만을 제기했다. 때로는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는 갑자기 짜증스럽고 공격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해서 사소한 일로 행인들과 다투곤 했다. 이런 불만들이 법의 경계를 넘은 적은 없었지만 이미 그때 경고가 되었다. 이웃들은 마크가 때로 몇 시간 동안 단순히 현관에 앉아서 한 지점을 바라보며 움직이지 않는다고 묘사했다. 때로는 늦은 저녁에 떠나서 이른 아침에 돌아오며 아무에게도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지 않았다.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그에게 뭔가 걱정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있어서 그의 존재를 불쾌하고 심지어 무섭게 만든다고 느꼈다. 하지만 이웃들에게 그의 행동이 이상해 보였다면 전문가들에게는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다. 경찰이 그의 개인 파일, 특히 구금 기간 중 작성된 병력을 자세히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특히 주목을 끈 것이 있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수사관들과 온 스프링필드가 그토록 기다렸던 답들을 찾았다. 감옥 문서들에는 마크 렌달이 자신의 과거 범죄에 대해 후회의 징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다. 반대로 그는 항상 자신을 상황의 희생자로 부당하게 처벌받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의 실수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하는 사람으로 여겼다. 전문가들이 작성한 심리적 초상화는 그를 극도로 불안정한 인격체로 갑작스런 공격성 폭발과 충동적 행동에 경향이 있는 사람으로 묘사했다. 이 특성은 이웃들이 묘사한 행동과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감시한 행동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충동성과 공격성이 그를 가장 끔찍한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사건의 모든 세부 사항을 분석하면서 수사관들은 마크 렌달의 과거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것은 그를 브룩스트리트의 그 끔찍한 날로 이끈 길의 논리적 단계였다. 심리학자들은 마크가 높은 사회적 위험도를 가진 사람이라는 점에서 만장일치였다. 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주변의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비난했지만
자신의 행동이 바로 문제의 원인이었다는 것은 결코 인정하지 않았다. 이 특성이 그를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경찰이 제때 멈추지 않았다면 그의 행동이 다시 반복될 수 있었던 사람으로 만들었다. 마크 렌달의 과거 연구가 수사가 이미 추측하고 있던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범죄는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크가 결코 인정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않은 결정들, 실수들, 심리적 문제들의 연쇄의 결과가 되었다. 그는 마치 자신의 과거의 포로가 된 것 같았고, 이제 이 과거가 그로 하여금 다시 법 앞에서 답해야 할 행동을 저지르게 했다. 하지만 도시는 아직 주요한 것을 몰랐다. 왜 하필 엠마였을까? 왜 하필 그녀가 그렇게 무겁고 복잡한 과거를 가진 사람의 피해자가 되었을까? 이 질문에는 아직 답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바로 동기가 이 사건의 마지막 수수께끼가 되었는데, 수사가 이야기가 최종적으로 끝나기 전에 풀어야 할 수수께끼였다. 지금은 한 가지가 명확해졌다. 마크 렌달은 우연한 범죄자가 아니었다. 그의 이력은 그런 행동에 대한 성향을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있었다. 이제 경찰은 마지막 중요한 순간 동기를 해결해야 했는데, 도시와 엠마의 가족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이 끔찍한 이야기가 마침내 공정한 결말로 끝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왜 하필 엠마가 마크 렌달의 피해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남았다. 범인의 모든 단서와 이력 데이터가 이미 철저히 연구되고 수집되었다. 이제 경찰은 그 자신이 스프링필드 주민들을 괴롭혔던 질문들에 답하게 해야 했다. 이를 위해 수사관들은 직접 대면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렌달이 반박할 수 없는 사실들의 압력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수사의 가장 복잡한 단계가 시작되었다. 강력한 신문. 마크 렌달의 신문은 2020년 10월 10일 아침에 시작되었다. 경찰의 작고 어둑하게 조명된 사무실에는 정적이 흘렀다. 상아색 벽, 사건 자료가 든 폴더가 놓인 금속 테이블, 의자 2개. 분위기는 용의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성되었다. 문가에는 상황이 통제불능 상태가 될 경우 언제든 들어올 준비가 된 수사관 2명이 더 서 있었다. 수사관은 차분하지만 매우 구체적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마크, 당신이 왜 여기 있는지 알고 있죠? 렌달은 무관심해 보였는데 마치 이 상황이 그와 전혀 관계없는 것 같았다. 아니요, 모르겠어요. 그가 어디론가 옆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무도 저에게 설명해주지 않았어요. 좋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이 계속했다. 10월 8일 오후 2시 28분에 당신의 차가 엠마 해리스가 사라진 장소 근처 브룩 스트리트에서 포착되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렌달이 잠시 침묵했는데 그의 시선이 약간 움직였지만 목소리는 똑같이 무관심했다. 저는 거기 있지 않았어요. 이것은 어떤 실수예요? 수사관이 그를 주의 깊게 바라보고 휴대폰 데이터 출력물이 든 종이를 폴더에서 꺼냈다. 당신의 전화기가 같은 시간에 똑같은 브룩 스트리트에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당신에게 등록된 전화기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제 렌달이 약간의 짜증을 보였고 팔짱을 끼고 약간 뒤로 기댔다. 저는 며칠 전에 전화를 잃어버렸어요. 누군가 그것을 주워서 사용했을 수 있어요. 저는 이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수사관이 그의 얼굴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마치 거짓말의 징후를 찾는 듯 하더니 차분히 계속했다. 그렇다고 하죠. 하지만 그렇다면 엠마 해리스의 DNA가 당신 차에서 발견된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리고 당신의 DNA가 그녀의 옷에서 발견되었고요. 이 증거들은 실수를 배제합니다. 이 말 후에 방에 정적이 내렸다. 렌달이 움직임을 멈췄고 그의 시선이 테이블에 고정되었다. 그는 처음으로 걱정스러워 보였다. 그가 자신을 정당화할 수 있는 말들을 찾으려고 하지만 찾을 수 없는 것 같았다. 수사관이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끈질기게 질문을 반복했다. 마크,
DNA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이것은 과학적 사실이에요. 그녀의 DNA가 당신 체에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렌달이 계속 침묵했는데 마치 방에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의 손가락이 약간 떨렸고 사실들이 말들보다 훨씬 강하게 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하지만 지금도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신에게 모든 것을 설명할 기회가 있어요. 지금. 이것이 당신의 기회예요. 수사관이 부드럽게 말했는데 용의자가 곧 무너질 것을 느끼고 있었다. 마크 렌달이 갑자기 급히 고개를 들고 수사관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그의 시선은 차갑고 도전으로 가득 찼다. 저는 이미 말했어요. 저는 당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 없었고 그 소녀를 모르겠어요. 수사관이 다시 폴더를 열고 이번에는 사건 현장의 사진들과 DNA 감정 보고서를 테이블에 내놓았다. 이것은 실험실 보고서예요. 그녀의 손톱 밑에 DNA가 당신 것이에요. 이것은 소녀가 저항했다는 뜻이에요. 그녀가 싸웠다는 거예요. 당신은 계속 모든 것을 부인할 수 있지만 이것이 이미 소용없다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렌달이 주먹을 쥐고 눈을 돌렸다. 그의 호흡이 무거워졌고 어깨가 긴장했다. 그는 처음으로 일어난 일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처럼 보였다. 수사관이 다시 압박했다. 왜 하필 그녀를 선택했나요, 마크? 왜 하필 엠마였나요? 하지만 렌달은 계속 침묵했고 그의 침묵이 매 초마다 점점 더 무겁고 긴장되었다. 수사관이 전술을 바꿔서 그의 균형을 무너뜨리려고 했다. 아마도 당신이 그녀를 이전에 봤을까요? 아마도 당신이 그녀를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지켜봤을까요? 그녀가 쉬운 목표였죠? 자꾸 길에 혼자. 그만하세요. 렌달이 그를 가로막았는데 이미 분명히 자제력을 잃고 있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수사관은 압박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것이 진실의 순간이었다. 그렇다면 적어도 한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왜 그녀가 사라진 직후 전화를 껐나요? 왜 숨었나요? 이것이 무죄한 사람의 행동인가요? 마크가 급히 의자에서 일어나서 뒤로 밀었다. 두 수사관이 즉시 방으로 들어왔지만 수사관이 손짓으로 그들을 멈추게 했다. 그는 렌달을 똑바로 바라보며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앉으세요, 마크. 당신은 이미 이것이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제 문제는 오직 당신이 질문에 답할 것인지 아니면 명백한 것을 계속 부인할 것인지예요. 렌달이 잠시 얼어붙었다가 천천히 다시 앉았다. 그의 눈에 패배의 깨달음과 비슷한 뭔가가 나타났다. 그가 고개를 들고 이번 신문에서 처음으로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변호사가 참석한 상태에서만 말하겠어요. 이 말들은 명확하고 뚜렷하게 들렸다. 신문이 끝났다. 수사관이 한숨을 쉬고 폴더를 닫았다. 수사관들이 체포된 사람과 함께 나갔고 사무실에는 다시 정적이 내렸다. 마크 렌달은 범죄를 직접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이 제시된 후 말하기를 거부한 것은 충분히 웅변적이었다. 이제 경찰에게는 법정에서 이 모든 것이 다시 검토될 재판을 준비하는 것만 남았다. 한편 주요 결과는 피고인이 증거들의 무게에 무너졌다는 것이었다. 그는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의 저항이 꺾였다는 것이 명백했다. 수사는 더 나아갈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스프링필드 주민들이 아직 이 사무실에서 정확히 무엇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해했다. 모든 질문에 대한 답들이 이미 매우 가까이 있다는 것을. 재판 과정이 범죄의 동기를 최종적으로 밝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꾼 이야기에 마침표를 찍어야 했다. 마크 렌달의 신문이 경찰에게 피고인이 증거들의 무게를 느꼈다는 것을 이해시켜 주었지만 그의 죄 인정 거부는 수사에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남겼다. 그가 엠마 해리스 유괴에 참여했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그의 직접적인 인정 없이는 변호사들이 남은 공백을 이용해서 범죄의 우발적 성격이나 심지어 무죄를 주장하려고 할 수 있었다.
경찰에게는 변호 측에 조금의 기회도 남기지 않을 그런 것이 필요했다. 절대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로 참여뿐만 아니라 렌달의 계획된 의도도 확인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증거가 곧 발견되었다. 수사관들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모든 기술 장치들을 한 번 더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기로 했다. 그 중에는 이전에 표면적으로 확인되었던 엠마의 전화도 있었지만 이제는 삭제된 모든 데이터를 복구하는 목적으로 심층 기술 감정에 보내졌다. 전문가들이 곧 수사 전체의 균형을 즉시 바꾼 발견을 했다. 엠마의 전화 메모리에서 완성되지 않은 두 번째 메시지 초안이 발견되었는데 소녀가 유괴범의 자동차에 태워진 직후 엄마에게 쓰려고 했던 것이었다. 메시지는 다음과 같았다. 차는 어두워 창고 옆을 지나가. 엠마가 보내지 못했지만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도 그것은 차의 이동 방향을 보여주고 경로에 대한 증언들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하지만 주요 돌파구는 렌달 자신의 전화 감정 결과였다. 전문가들이 그가 세심하게 삭제하고 분명히 경찰로부터 숨기려고 희망했던 검색 기록들을 복구했다. 이 검색들의 내용은 그 자체로 말했다. 스프링필드 학교 시간표와 제퍼슨 공원 근처 조용한 길들. 이 검색 지리들은 정확히 엠마 유괴 일주일 전에 이루어졌다. 이제 수사관들은 범죄가 우연하거나 마크의 심리적 프로필을 연구하면서 가정할 수 있었던 충동적 행동이 아니었다는 절대적 확인을 받았다. 반대로 그가 모든 단계를 세심하게 계획하고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서 유괴를 위해 준비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기술 전문가들이 이 데이터를 수사관들에게 제시한 방에서 완전한 정적이 내렸다. 이것은 더 이상 추측과 가설이 아니었다. 이것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들이었다. 계획과 의도가 최종적으로 증명되었다. 아무도 더 이상 유괴가 우연히 일어났거나 갑작스런 감정적 폭발의 결과라고 주장할 수 없었다. 모든 단계가 미리 생각되었고 엠마는 의식적으로 선택된 목표가 되었다. 이제 경찰의 손에는 처음부터 꿈꿔왔던 바로 그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있었다. 엠마의 메시지 초안이 자동차의 경로를 확인했고 렌달의 전화에서의 검색들은 범죄 계획을 명확히 가리켰다. 이것은 변호 측이 기소를 반박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뜻이었고 법정이 더 이상 피고인의 완전한 죄에 대해 의심할 수 없을 것이라는 뜻이었다. 새로운 단서들에 대한 소식이 빠르게 도시에 퍼졌고 이제 렌달의 연루를 아직 의심했던 소수의 사람들도 명백한 것을 인정해야 했다. 엠마는 우연한 피해자가 아니었고 부적절한 시간에 부적절한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로 단순히 선택되지 않았다. 그녀의 유괴는 계획된 행동이었는데 미리 학생들의 경로를 연구하고 세심하게 장소와 시간을 선택하며 의식적으로 자신의 어두운 세단을 브룩 스트리트로 가져온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었다. 바로 이것이 수사의 최종적이고 핵심적인 돌파구가 되었다. 단서들이 이제 완전히 명확한 그림으로 합쳐졌고 수사는 더 이상 이 이야기의 어떤 요소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않았다. 마크 렌달이 아무리 침묵해도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는 가장 완고한 침묵도 무력했다. 다음 단계는 경찰이 발견한 모든 증거들을 제시할 재판 과정이어야 했다. 바로 거기서 도시가 마침내 이 끔찍한 이야기의 모든 세부 사항들을 듣고 그렇게 세심하고 냉혈하게 범죄를 계획한 사람을 움직인 것이 무엇인지 최종적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이미 지금 아무도 재판 결과를 의심하지 않았다. 모든 증거들이 변호 측에 조금의 기회도 남기지 않을 만큼 너무 설득력이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는데 재판에서 울려 퍼져야 할 질문이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렌달로 하여금 하필 엠마를 선택하게 했을까? 그가 이 유괴를 계획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이유들이 그를 움직였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 되어야 했다. 도시의 최종적인 답들을 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꾼 사건에 영원히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장. 모든 증거들이 테이블에 놓였을 때 마크 렌달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남았다. 죄를 인정하고 아마도 법정에 어떤 관용이라도 받는 것.
하지만 예비 심리에서 그의 변호사가 갑자기 선언했다. 제 의뢰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변호 측은 극도로 위험한 전략을 선택했다. 변호사는 렌달의 자동차가 어떤 제3자에게 빌려졌다고 주장했는데 그 의도에 대해 피고인이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이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불리지 않았고 어떤 세부 사항도 제공되지 않았다. 검사가 즉시 반응하며 법정에 이 신비한 제3자의 존재에 대한 어떤 증거라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정에 긴장된 정적이 내렸다. 판사가 기다렸고 변호 측은 침묵했다. 검사가 확신 있게 계속했다. 수사는 피고인의 삶을 자세히 연구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에게는 그의 버전을 확인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사회적 접촉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명백한 것을 확인했다. 변호 측의 버전이 완전히 근거가 없다는 것. 렌달이 터무니없고 이미 폭로된 이야기를 끝까지 고수할 생각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제 사건이 최종적으로 법정으로 넘어갔고 남은 유일한 질문은 이 모든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의 더미를 앞에 둔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였다. 법정과 스프링필드 주민들은 수사가 세세한 부분까지 복원한 그날 사건들의 완전한 재구성을 보게 될 예정이었다. 마크 렌달이 미리 학교 시간표와 제퍼슨 공원 근처의 조용한 길들을 연구했다. 그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했다. 10월 8일 대략 오후 2시 25분. 오후 2시 28분에 그의 자동차가 새 토끼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던 엠마 해리스가 걷고 있던 브룩 스트리트에서 멈췄다. 렌달이 빠르게 나와서 소녀를 강제로 트렁크에 넣고 다시 운전대 뒤에 앉았다. 엠마는 절망적인 메시지를 어머니에게 보낼 수 있었다. 엄마, 도와줘. 트렁크에 갇혔어. 오후 2시 30분에 렌달은 자신의 전화를 끄고 나중에 경찰이 그의 자동차를 발견한 버려진 산업지대 쪽으로 향했다. 모든 시간 표시, 카메라 데이터, 모바일 신호, DNA 감정 결과들이 서로 완벽하게 일치하여 재구성의 정확성에 대한 어떤 의심도 남기지 않았다. 이제 그림이 명확하고 완전해졌다. 다음 단계, 이 끔찍한 스프링필드 역사의 장을 닫아야 하는 법정의 결정. 온 도시가 법정의 결정을 기다리며 얼어붙었다. 단서들의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인트리가는 보존되었다. 마크 렌달이 정확히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재판은 2021년 1월 20일에 시작되었다. 엠마 해리스, 비공개 방식으로 그녀의 어머니, 경찰관들, 자동차를 찾은 자원봉사자, 그리고 범죄학 전문가들의 증언이 들려졌다. 변호 측은 단 한 명의 증인도 부르지 않았고 자신들의 근거 없는 버전에 머물렀다. 그리고 2021년 2월 10일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마크 렌달을 모든 기소 항목에서 유죄로 인정했다. 판사는 자료들을 검토하고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최종 판결을 내렸다. 가석방 가능성 없는 무기징역. 이제 도시가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정의가 회복되었지만 마지막 질문이 남았다. 겪은 악몽 후에 엠마 자신은 어떻게 되었을까? 경찰은 나중에 자신들의 보고서에서 강조했다. 엠마 해리스의 신속한 반응과 어머니에게 보낸 메시지가 수색 시간을 단축하고 추가 비극을 방지할 수 있게 했다. 해리스 가족은 재판 후 곧 스프링필드를 떠나 이 끔찍한 기억들로부터 멀리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엠마의 이야기는 행복하게 끝났다.